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종훈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인 만큼 또 재미있는 뉴스들을 좀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네네. 자, 조금 전에 그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 2차 기자회견. 보통 기자로서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1차 기자회견이 있고, 네네. 2차 기자회견이 있을 때,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2차 기자회견이라. 2차 기자회견은 네. 1차 기자회견 때 못한 말을 못한 말. 조금 더 세게 하기 위해서 보통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이제 통상 2차 기자회견은 원래 1차보다는 조금 흥행이 떨어지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1차 때보다 더 센 게 나와야 되는데, 네. 아시겠지만 항상 센 건 앞에 나와요. 그쵸. 성공하는 그 속편이 잘 없잖아요, 사실. 그런 네. 것처럼. 그런데 오늘은 되게 역시나 흥행은 성공한 것 같던데요. 흥행은 성공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보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가장 또 눈길을 끌었던 게 바로 제가 준비한 화면 이게 아닐까 네. 싶어요. 자,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럼 오늘 민희진 대표의 2차 기자회견에서 뭐가 가장 흥행을 했냐? 저는 이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 노란 옷. 네. 자, 그럼 도대체 이 옷은 무슨 옷이며 그 이 옷은 얼마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벌써 오고 가고 있습니다. 벌써 다 파악이 됐나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 옷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부르죠? 뭐 가디건? 네, 가디건이네요. 네. 가디건. 카디건이라고 카디건 부르죠. 써 있네요. 네. 네, 퍼버즈라고 하는 브랜드의 카디건인데 이게 한 55만 원짜리다. 네. 좀. 네, 우리 주말 사이에 또 이게 완판됐는지 한번 뉴스가 또 나올지 한번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그 저희가 민희진 대표의 2차 기자회견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 기업의 펀더멘털과 관련된 이야기라기보다는 오늘 하이브에서 있었던 그 임시주총 이후에 네. 이제 그 전날 있었던 법원의 그 민희진 대표에 대한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 인용 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업데이트하는 거라서 딱히 오늘 그 관련된 뉴스는 좀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뉴스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요즘 부동산 가격 상승 이야기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이제 여당과 대통령실에서 종합부동산세, 이제 종부세를 폐지하는 걸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종부세에 관해서는 뭐 이중과세다.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과세 대상자들이 대부분이 평범한 중산층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내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2년 동안 크게 진전이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되는 오늘부터 이제 갑자기 또 이야기가 나오게 됐는데 그 발단은 사실은 민주당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고민정 의원을 비롯해서 몇몇 의원들이 이제 종부세 폐지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했고요. 특히나 이제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가 성역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칠 부분이 있다면 고쳐야 되고 뭐 폐지할 수 있다면 폐지까지도 검토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당 쪽에서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환영하는 의사를 보였고요. 네. 또 이제 대통령실도 오늘 공식적으로 이제 폐지까지 검토하는 걸 포함을 해서 세제 개편을 한번은 우린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마침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 뭐 워크숍을 갔습니다. 어제 오늘 1박 2일로 워크숍을 갔는데 이때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 폐지는 네.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토를 해야 된다. 재산세라든지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게 굉장히 많기 그렇죠. 때문에 그 부분은 함부로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을 건데 이제 종부세를 다시 한 번 더 재검토, 재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종부세가 도대체 어떻길래 네. 지금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느냐? 종부세를 한번 좀 살펴보시면은 종부세는 사실은 이제 1주택자일 경우 제 표 하나 준비한 거 좀 띄워주십시오. 화면 보시죠. 네. 종부세는 뭐 이중과세다, 뭐 아니면 징벌적 과세다 이런 이야기도 많았고요. 재산세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네. 근데 보시면은 일단은 9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9억 원은 이제 그 공시지가죠. 공시지가 9억 원을 가지고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부세가 대상이 아니고요. 그렇다면은 1세대 1주택자일 경우에는 12억 원까지는 부과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은 보통 공동명의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공시지가 18억 원에까지는 부과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밑에 보면은 세율 같은 경우에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공시지가가 15억 원인 16억 원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16억 원에 지금 집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은 그분은 지금 밑에 이제 세율 구간을 봤을 때 12억 원까지는 뭐죠? 그 공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4억 원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면 되는데 16에서 6억 원을 빼면은 그러면은 지금 이제 10억이 되잖아요. 네. 10억에다가 여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서 여기 세 번째 칸에 보시면요. 네. 여기서 주택부는 60%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억에다가 그러면은 60%를 곱하면 6억이죠. 네. 6억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제 그러면은 세율을 적용을 받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면 되는데 네. 6억의 세율 0.7%를 곱하게 되면은 420만 원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누진 공제 60만 원을 공제를 받게 되면은 최종적으로는 360만 원을 내게 된다. 그렇군요.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걱정들을 하시는 게 뭐냐 하면 종부세는 사실은 비싼 집들이 많이 부과가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종부세가 폐지가 되고 나면은 이제 고가 주택의 가격이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시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아시겠지만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값이라는 것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위에서 올라가게 되면 밑에서도 따라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여기에 대한 우려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뭐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요.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뭐 어제 발표가 났죠. 어제 이제 또 한국부동산에서 나온 자료를 보시면 또 하나 띄워주십시오. 보시면은 네. 서울시 아파트 가격은 어제도 올랐습니다. 이번 주에도 올랐습니다. 그러면 네, 10주 연속 상승을 하게 된 것이고요. 전주 대비 0.06%가 올랐고 인천 같은 경우에도 0.06%가 올랐습니다. 이제 서울과 인천은 제 생각에는 상승세로 좀 돌아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경기 같은 경우에는 보합세를 유지를 했고 여전히 대구라든지 제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가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요. 지금 전세는 이제 1년 넘게 내내 올랐고 또 오르고 있고요. 그쵸. 내년까지도 오를까봐 걱정이 되는 정도로 많이 오릅니다. 서울은 0.1% 올랐고요. 인천은 0.21%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권 같은 경우는 0.09%가 올랐고요. 수도권 전체가 이제 보면은 매매가도 어느 정도 이제 강보합권을 유지를 하고 있고 전세가는 완연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뭐 부동산 값을 그러면은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냐? 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공급을 늘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공급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도시 정비 사업을 통해서 늘려야 된다. 또는 이제 새로운 분양을 많이 늘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또 예전에는 공급을 늘리면은 집값이 잡히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요즘은 건설비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이게 건축비가 바로 집값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새롭게 분양하는 집값이 분양가 자체가 엄청 높아졌어요. 네. 분양가가 높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인근 지역의 기존 주택들 집값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물량을 무한정 늘리는 것 자체도 지금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요즘 뭐 정부라든지 아니면 이쪽에 관련 계시는 전문가분들도 굉장히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근데 뭐 역시나 이제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금리와 네. 그리고 이제 시중에 풀려 있는 유동성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1분기 때 너무 예상보다 좋았잖아요. 네. 사실은 경제가 좋았죠? 네, 경기 자체가 좋았고 유동성도 사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원활하게 융통이 됐기 때문에 2분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조금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아파트 가격, 주택 가격 자체가 조금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거는 제가 뭘 준비했냐면 요즘에는 원래는 이 그 전력 그 전기본 우리가 얘기를 하죠. 네. 이게 플레임이 뭐였었더라? 저도 전기본으로만 계속 그쵸. 네. 네. 이 전기본이 전력 설비 기본 계획. 전력 설비 기본 계획. 네. 자, 이 그 전기본이라고 저희가 매번 줄여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플레임을 갑자기 까먹어서 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 전기본 계획이 오늘 나왔어요. 근데 전기본이라고 하는 게 평소에는 우리가 그렇게 쉽게 관심을 갖는 분야가 아닌데 네네. 이번에는 꽤 많은 관심을 받은 것
기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을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면 전력 설비와 생산량을 굉장히 많이 늘려야 된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번엔 많은 관심을 받은 것 같은데 일단 어느 정도의 계획이 나왔는지부터 전해드리면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원전과 함께 늘려서 2038년까지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전기 가운데 70% 이상을 무탄소 전기로 채우겠다라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그리고 이 태양광과 풍력이 그러면 이제 무탄소 전기잖아요. 그게 70%로 채워지게 되면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설비가 지금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늘어나야 되느냐를 보면 3배 가까이 2030년까지 현재 3배 가까이 늘어나야 이 목적을 채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관심을 받았던 거는 2038년까지 최대 3기의 원전을 새로 짓고 네. 또 차세대 원전으로 개발되고 있는 우리 소형 모듈 원자로 있잖아요. SMR이라고 부르는 거. 그렇죠. 요것도 이제 한 기가 2035년에 투입된다는 방안도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태양광과 풍력을 어느 정도 높이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사실 작년에 그 전년도에 비해서 글로벌 태양광 설치량이 200기가와트 수준에서 400기가와트 수준까지 거의 굉장히 급격하게 글로벌로요 높아졌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해까지 태양광 설치량이 굉장히 높아져서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500기가와트를 넘을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 네. 사실 이게 기존의 500기가와트 넘는 그 목표 시점이 2030년이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중국에서 패널 물량이 엄청나게 싸게 쏟아져 나오면서 네. 패널들을 막대하게 재고를 수급해 놓은 이 설치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짓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패널의 설치량이 원래는 30년까지 달성하려고 했던 목표를 2024년에 이미 달성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전 세계는 태양광 패널 설치가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지 못했죠. 우리나라 보니까 제가 올 연초에 나온 얘기 보니까 2.5기가와트 정도 늘린다? 그 정도로 나왔었거든요. 네. 사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번 전기본에 나온 내용을 보면요. 일단 그 2030년까지 태양광 풍력 설비 보급 목표를 65.8기가와트로 제시를 했었는데 지난번 네. 전기본 때 이번에는 2030년 목표를 72기가와트로 늘리기로 했고요. 그리고 10차 전기본 때 2036년 태양광 풍력 설비 보급 목표를 99.8기가와트로 제시를 했었는데 이걸 이제 마지막 해인 2038년 목표를 115.5기가와트로 설정하면서 이 상향 조정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원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 원전에 대해서는 이제 2038년까지 최대 3기의 신규 원전을 새롭게 건설을 하고 네. 2035년부터는 소형 모듈 원자로가 본격적으로 투입된다고 했거든요. 사실 전기본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들어간 거는 2015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입니다. 약간 정책적으로 우리가 원전을 안 짓겠다, 탈원전을 하겠다라는 그렇죠. 게 있었기 때문에 9년 만에 다시 원전이 들어가게 됐고요. 지금 현재 원전은 26기가 운영 중인데 이게 만약에 건설이 다 완료가 되면은 2038년까지 총 30기가 가동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통상 원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짝수로 짓는다고 해요. 짝수로요? 네. 그러니까 3기로 짓지 않고 2기를 네. 짓거나 4기를 짓거나 6기를 짓거나 그렇게 짝수로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공통 설비, 그다음에 예비 부품 등 비용 효율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짝수로 짓게 되는데 네. 이번에 왜 3기를 짓느냐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차후의 경제성에 대한 이야기가 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좀 있긴 있습니다. 대형 원전의 경우에는 부지 확보에서부터 최종 준공까지 시간이 대략 167개월 정도, 이걸 횟수로 따져보자면 13년 11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올해부터 당장 신규 원전을 위한 부지 확보를 하고 그리고 주민을 설득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제일 빨라도 2037년 이후에 신규 원전이 가동 가능하다는 네. 계산이 나옵니다. 이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리고 이번 그 전기본에서 좀 의미 있었던 게 저희가 그 지난 몇 차례 네. 이 전력시설, 전력기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뭐 해외에서는 변압기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고 우리나라 변압기 잘 만들고 배전기기 잘 만들고 뭐 캐파도 늘리고 있고 수주는 이미 3년치 다 채워놨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항상 그러니까 뒷꼬리 의문으로 남겨놨던 게 그럼 한국은 이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럼 한국은 오늘 그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럼 한국은이라고 얘기했을 때 항상 그 근간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송전망을 개선하기 위한 돈이 있을 수 있냐 요 부분이었었거든요. 네. 이번에 질의응답 시간에 한전 돈이 있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한전의 적자 등으로 인해서 송전말 건설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전기본의 이런 도전적인 계획이 실현 가능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일단 정동욱 위원장은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도 21대 국회에서 무산이 됐는데 어려운 상황은 맞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목표 설정을 포기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대답을 했는데 네. 사실 이 얘기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안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돈은 없는 건 인정합니다만 그래도 도전적인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가 이 답변이기 때문에 네. 돈 없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진 못한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전 측에서도 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다만 그 전력망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은 이번에도 나왔는데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전력망 구조상 한국은 그 인구와 주요 산업 시설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데 네. 그러면 발전원 원전이나 화력발전소 이런 건 강원도나 경상, 충청, 전라 이렇게 비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장거리 송전망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역시 설치 여건이 좋은 호남, 경남 지역에 집중돼 있는데 이게 그 지역 내에서 소비되지 못하고 송전망을 타고 수도권이나 아니면 원거리로 수요를 분산시켜야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굉장히 좀 비효율적인 구조죠. 그쵸. 저희가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때도 요즘 그 미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들이 새롭게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는 바로 옆에 태양광 발전 네. 소를 같이 지으려고 한다. 그쵸.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지 못한 게 있다 보니까 사실 송전망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개선이 많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 관련된 돈이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네.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좀 산업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라서 전해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용량이 늘게 되면은 이 신재생 에너지가 들쭉날쭉할 때 네. 그럼 그 들쭉날쭉한 에너지를 많이 생산했을 때 저장할 수 있고 그리고 적게 생산할 때 소비할 수 있는 네. 그런 전력망과 그리고 ESS 설비 요 부분이 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번에 그 내용도 좀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다. 요걸 조절하기 위해서 ESX 확충 그다음에 전력시장 개통에 대한 운영 개선 방안 이런 부분이 오늘 전기본에 좀 분명하게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신재생 에너지로 우리가 70%의 네. 전력을 2038년까지 무탄소 전력으로 우리가 하겠다라고 했으면 요 내용도 함께 들어갔었어야 되겠죠. 그러게요. 네. 산업적 측면에서도 봤을 때는 우리는 뭐 ESS 확충을 위해서 이 부분이 확실히 들어가 줬어야 됐는데 네. 좀 아쉬움이 남는 계획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나중에는 분산 에너지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도 이제는 논의를 조금은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은 아쉽네요, 사실. 네, 그렇죠.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네. 또 아무래도 인공지능에 대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계획을 세운 것도 맞습니다. 좋고 뭐 네. 긍정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그럼 그 긍정적인 부분을 무슨 돈으로 할래에 대해서 대답 못한 것도 있고 모든 것들이 좀 종합돼 있었던 그 전기본 계획이었습니다. 자, 다음 소식 한번 볼까요? 네, 다음 소식은 세수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요즘 세수 펑크가 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1월부터 4월까지의 국세 수입에 대해서 국세청이 기획재정부가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4월 국세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은 1에서 4월 국세 수입은 125조 6천억 원으로 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 4천억 원이 줄었다고 합니다. 4월 한 달간 국세 수입은 6조 2천억 원 줄어든 40조 7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올해 누계 국세 수입은 이제 3월 작년 대비 감소로 전환을 한 데 이어서 네. 4월 달에는 감소폭이 좀 더 커진 그런 상황인데요.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 같은 경우에도 34.2%로 작년 38.9%보다도 이제 최근 5년치 평균보다도 계속 지금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국세 수익 감소세의 가장 큰 영향은 법인세입니다.
지금 표를 그냥 뭐 네. 법인세라고 하지만 삼성전자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네. 때문이라고 보시면 사실은 맞긴 한데요. 네. 지금 보시면 이제 표에 나와 있듯이 법인세가 위에서 세 번째에 보이시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35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네. 그랬다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22조 8천억 원으로 12조 8천억 원이 지금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감소세죠. 부가가치세가 4조 4천억 원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줄어든 게 법인세에서 워낙 크게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건데, 법인세가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작년에 이제 적자를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부터 이제 지금 법인세를 내지 못하게 안 내도 되는 상황이 됐죠.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급도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하반기 때 더더욱 이제 법인세에 대해서는 조금 더 더 충격이 오지 않을까라고 근데 하는. 법인세는 1년에 2번 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이제 하반기에 이제 네. 법인세를 내게 될 때 7월이었었나요? 7월인가 아마 그럴 네. 텐데. 그럼 그때는 상반기에 아무래도 이제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돈을 꽤 잘 벌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좀 좋아질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이제 미리 내는 거니까 그거 이제 그게 나눠서 낸다는 게 아니라 미리 내는 거거든요. 네네. 미리 낸 것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올해 아. 실적이 좋으면 네. 그러면은 내년에도 계속 이제 더 그러네. 내거나 거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로 더 내거나 할 수 네. 있는데, 근데 내년에도 실적이 안 좋게 되면 또 환급을 받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 현재 상황으로는 환급 받을 일은 없을 것 같기는 음. 하지만 작년에 낸 거에 대해서는 이제 환급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관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월에서 4월 달에 관세는 수익 감소 영향으로 이제 3천억 원 줄어든 2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네. 세금이 좀 많이 걱정이 되죠, 사실 요즘. 그러니까요. 네. 뭐 아까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종부세도 엄청나게 큰 규모를 차지하거든요. 네. 이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법인세만큼 많이 차지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또 부동산 관련된 세금들인데, 그렇죠. 그게 이제 또 종부세가 줄어든다고 해서 이게 뭐 종부세 줄어든 게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네. 지금 부동산 자체에서 오는 그 세수 감소분에서 또 플러스 알파로 또 그런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세수는 조금 많이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세수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 그리고 다음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좀 기분 좋게 들으시죠? 자, 한국의 반도체 재고가 3분의 1이 증발했다고 합니다. 예, 일부러 제가 약간 증발한 표현 쓰긴 했는데 네. 이거 좋은 거잖아요. 좋죠. 예. 그동안 우리가 재고가 워낙 엄청 많아서 네. 그 작년 한 해 동안 뭐 삼성전 재고 그리고 SK하이닉스고 감산을 굉장히 열심히 공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게 다 재고가 많았기 때문인데, 이제 그 지금 보니까 블룸버그의 보도인데요. 한국통계청의 발표를 인용해서 4월 반도체 재고량이 전년 동월 대비 33.7% 감소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감소폭으로만 따져보면 2014년 말 이후 최대 감소폭이라고 하니까 네. 얼마나 많은 고객들이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를 사가고 있는지를 네. 알 수 있는 한 가지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뭐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그 수요도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저희가 누차 전해드렸던 게 그러니까 연초에는 모바일 개선되고 있다 전해드렸었고, 그렇죠. 그다음 조금 시간 지나서 PC 시장 개선되고 있는데라고 전해드렸었고, 네. 그다음에 인공지능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인공지능 서버용 기업용 낸드 플래시 네. SSD, ESSD죠. 이 SSD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전해드렸고, 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다른 고객사들도 야, 우리 지금 안 사놓으면 그쵸, 선반영 되죠, 항상. 안 사놓으면 나중에 못 사겠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네. 재고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또 구매가 많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라서 네. 재고가 이렇게 크게 없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서도 지난 2016년 클라우드 서버 확장이 유행했던 당시와 마찬가지로 최근 AI 열풍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를 구매하는 열풍, 네. 구매하는 열풍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주가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는 HBM 프리미엄에 따라서 결정이 되거나 네. 아니면 그 외에 뭐 파업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로 인해서 주가는 사실 영향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 네. 실적은 단계적으로 계속 개선이 되고 있다. 펀더멘털은 개선되고 있다. 네. 이렇게 가격과 펀더멘털의 괴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또 이제 저희 한지원 기자가 준비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한지용 기자 어떤 내용일까요?
네, 그 최근 사내 메신저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 시초가 된 거는 이제 보든 컴퍼니를 운영하고 있는 그 훈련사 강형욱 씨가 이제 과거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본 적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직장인들의 이제 업무용 메신저 알람이 가능한지 몰랐다면서 이제 찬반 논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PPT를 보면은 찬성 측은 업무용 메신저이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가 열람할 수 있다라고 네. 말을 하고 있는데 반대 측 의견은 동의 없는 열람은 불법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또 열람 동의를 이제 받더라도 메신저 대화까지 들여다보는 건 좀 과하다 이런 입장도 있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업무용으로 쓰긴 하지만은 네. 이제 좀 쓰다 보면은 뭐 사담을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런 게 이제 저희가 카톡처럼 뭐 영장이 없으면 아무도 뭐 볼 수 없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사내 관리자가 이거를 들여다 볼 수 있다. 이러니까 이제 좀 직장인들 사이에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네. 메신저라고 하는 거는 개인 아무리 업무용이라고 하더라도 개인과 개인 간의 대화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건 개인 정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건 저는 업무용 메신저 공개에 찬성합니다. 혹은 업무용 메신저 공개에 반대합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가능 불가능의 문제가 아닌가 보네요. 이거는. 네, 맞습니다. 어. 그 표를 보시면은 그 보든 컴퍼니가 사용한 업무용 협업 툴이 네이버웍스로 알려졌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림을 보면은 네이버웍스가 이제 전 세계 이용자는 480만 명이고요. 어. 글로벌 고객사만 47만입니다. 많네요. 네,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 그리고 네이버가 이 업무 툴을 2013년에 출시를 했는데 뭐 메신저나 게시판, 달력, 메일 같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또 이용요금 서비스가 무료 상품과 유료 상품이 있는데 이제 무료 상품은 2주 동안 메시지를 이제 감사할 수 있지만 다운로드는 하지 못하고요. 유료 상품은 6개월간 메시지 감사와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네. 또 모니터링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강영우 씨가 말을 했던 게 그 무료에서 유료 상품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감사 이 기능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렇죠. 또 네이버 측은 이제 모니터링은 감시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네. 실제로 제가 이제 내부 관계자와 이렇게 취재를 한 결과 네. 그 가입할 때 저희가 동의 조항에 이 설명이 돼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근데 잘 읽지 않고 체크를 막 하잖아요. 그쵸.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사실을 몰랐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논란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저는 불완전 판매라고 봅니다. 확인 못한 저희 확인 책임이 못한 아니라 소비자의 잘못이 그렇죠. 아니라 네. 고지를 제대로 고지의 의미가 못한 있는데. 기업의 잘못 아닙니까? 네, 네. 사실 근데 그 조항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저희가 다 읽어보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음 아. 사진을 보면은 이제 네이버웍스가 회사 운영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을 한다. 근데 이제 회사 구성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입 시에 사전 고지를 하고 동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네이버웍스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제 감사 기능 설명을 이제 자세히 보면은 관리자가 이 기능을 통해서 직원들이 올린 게시물이나 뭐 메일 삭제 기록이나 주소록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심지어 직원들이 뭐 드라이브에 올린 파일이나 뭐 통화 내역 이런 것도 다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물론 이제 네이버웍스만 이런 기능이 있는 건 아니고요. 다음 사진을 보면은 다른 사내 메신저도 이런 감사 기능이 있습니다. 그 플랫폼에 따라 좀 규정이 다르긴 하지만 뭐 네. 팀즈나 슬랙 등에도 이제 상당히 많은 메신저 감사 기능이 있고요. 네. 또 결국 이렇게 논란이 된 거는 이제 직원들의 동의 여부로 보이는데 그렇죠. 보든 컴퍼니는 이제 이런 사실을 직원들에게 고지를 하고 동의를 받았다 이런 입장이고요. 근데 사실 강영우 훈련사가 이제 해명 영상에서 업무용 메신저에는 감사 기능이 있으니 네. 뭐 직원들한테 업무 이외의 개인적 이야기는 하지 말라 이렇게 고지를 했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네이버웍스도 약간의 뭐 고객과 직원들과 분쟁이 발생할 시에 네이버 클라우드는 책임이 없다 이런 조항도 써 있다고 하는데 네. 사실 근데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는 뭔가 당사자의 동의를 얻었다 해도 무작정 보기에는 네. 좀 사생활 위험이나 뭐 갑질 논란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함부로 이렇게 열어보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변호사분을 좀 취재를 또 하신 네, 거잖아요. 네. 법조계에 계신 분을 취재를 하셨는데 네. 그러면 그 업무용 메신저는 사장님은 원할 때는 아무 때고 직원들의 업무용 메신저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당사자의 동의를 이렇게 사전에 얻었다 하더라도 네. 뭔가 그 인사팀이나 아니면 어떤 그
당사자에게 고지를 해서 네. 그런 조치를 이렇게 뭐 이런 사유 때문에 사유를 정확히 설명해야지 그나마 이제 열람이 가능하고 네. 이렇게 아무리 관리자라 해도 함부로 열어볼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사장님인데 네. 만약에 이제 류종훈 기자와 한지원 기자가 제 뒷담화를 그러니까 네. 그 담화를 한 것 같은 의심이 들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두 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보겠습니다. 네, 그럴 라고 수 해서 하는 건 안 되는 네, 거죠.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 이게 사내 메신저가 또 네. 오래된 그 협업 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또 이제 사전 고지나 뭐 개인 정보에 대한 그런 정확한 명확한 법적인 그런 게 아직 없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좀 규정이 계속 개선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명확하게 법적으로 아직 정확히 된 게 없다고 합니다. 대신 그 만약에 업무적으로 만약에 류종훈 기자가 뭔가 우리 팀의 굉장히 그 고급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것 같은 의심이 네. 들어서 대신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리자가 네. 확인할 수 있는 네, 거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복잡한데요. 복잡한 네. 거군요, 아직. 네. 예. 명확한 기준이 좀 없네요, 아직까지. 네, 아직은 없어서 어. 더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들도 마다 또 다른 이야기들 네, 많이 말이 하더라고요. 다르더라고요. 네. 네. 어떤 변호사들은 이게 개인정보 보호를 해주지 못하는 개인정보 침해다. 네. 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좀 반발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업무상의 특수성을 또 감안을 해야 된다라면서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하시는 변호사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글쎄요 이게 뭐 법적으로 가면은 어떤 일이 될지 전 뜨끔하지 않습니다. 저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아니, 뭐 저희는- 봐도 될 거예요. 저희는 그 네. 동기입니다. 친구입니다. 그래갖고 뭐 뜨끔할 게 뭐가 있으니까. 아, 그렇군요. 와, 되게 애매하네요. 사실 근데 저는 그 과거에 우리가 애플 사례도 많이 봤었고 네. 개인정보의 보호를 해야 된다는 그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네. 개인정보는 보호해야 된다는 저는 그 목적이 되게 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업무용 메신저를 그 관리자가 볼 수 있다는 데 오히려 되게 충격을 받았는데 그렇죠. 사실 야, 그럼 산업 스파이는 어때? 어떻게 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애플도 그 당시에 개인정보를 볼 수 있게끔 FBI한테 백도어를 열어주지 않았는데 네. 그때도 FBI는 이슬람 테러 분자들을 찾아야 돼! 라고 하면서 열어달라고 했지만 안 열어준 거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참 이게 이거 관리자가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직 논란의 거리가 좀 있는 거네요. 저는 좀 네이버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했던 부분도 네. 조금은 이게 책임을 안 질 만한 일인가라고 하는 생각도 조금 들고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시 좀 봐야겠지만 네. 지금 아까 보니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죠? 그 모호해야 네. 변호사들이 먹고 살지라고 하셨는데 네. 그것도 약간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 이제 뭐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단신 좀 간략하게 전해드릴까요? 네, 다음 소식은 제가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 계속 이제 디램 가격이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이제 5월달에 이제 고정 거래 가격이 보합세로 이제 마감됐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이제 오늘 시장 조사 업체인 디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은 PC용 디램 범용 제품인 DDR4 8GB의 5월 평균 고정 거래 가격이 전월과 같은 2.1달러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네. 디램 가격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 연속 오른 후 2개월간 지금 보합세를 유지를 한 건데요. 이어 이제 4월에 보합세를 유지를 했고 4월에 16.67%가 오르면서 2022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2달러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이번에 처음으로 보합세를 유지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트렌드포스 쪽에서는 4월에 2분기 계약이 마무리되면서 5월에는 PC 디램 계약 가격이 대부분 제자리 걸음을 했다며 전분기와 비교하면 가격은 15에서 20% 상승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요즘 뭐 낸드 가격도 계속 올랐잖아요. 낸드 가격도 있었습니다. 낸드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개월 연속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가격 올라간다는 건 수요가 많다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다음 단신도 간략하게만 볼게요. 저 이거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오늘 4월 산업 생산 나왔거든요. 근데 그 전산업 생산은 1.1% 증가했는데 뭐 그런 것보다도 되게 흥미로웠던 포인트가 몇 가지 있어요. 화면 함께 보여주세요. 그럼 전산업 생산 가운데 뭐가 늘었는지를 보면은 가장 눈에 띄는 거 이거 자동차 있잖아요. 네. 자동차가 8.1% 늘었고 여긴 표시 안 됐는데 화학 제품이 6.4% 늘었어요. 자동차는 그렇다 치고 화학이 뭐가 늘었지? 라고 생각할 네. 수 있잖아요. 화장품? 화장품. 화장품 늘었습니다. 화장품. 네. 와, 근데 거기에서 이제 반대로 소매 판매 이렇게 보시면 소매 판매는 오히려 1.2% 줄었습니다. 그렇네요. 특히 이제 화장품을 비롯한 비내구재는 0.4% 늘어나긴 했는데 네. 이게 우리가 좀 경제 좋을 때 돈 쓴다고 하는 승용차 아니면 뭐 컴퓨터 네. 아니면 가구 이런 그 준내구재 내지는 내구재급 있잖아요. 네. 요건 또 줄었다는 거예요. 고가 제품에 대한 소비가 준 거네요. 네, 고가 제품 소비 줄고 일단 그 뭐 자동차와 화장품 이런 건 잘 팔았지만 그리고 뭐 투자 좋았지만 결국은 자동차와 화학이 이제 전산업 생산을 1.1% 증가시키긴 했지만 네네. 여전히 우리가 실제로 지갑을 열어서 물건을 사는 재화 소비 요거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라는 걸 오늘 전산업 생산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3프로 뉴스룸은 여기서 마칠 겁니다. 그리고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오늘이 5월 31일, 네. 5월의 마지막 날 그렇죠. 아닙니까? 근데 오늘 3프로 멤버십 할인이 오늘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좀 더 비싼 가격으로 3프로 멤버십을 이용하실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아직 멤버십 회원이 아니시라면 오늘 5월 할인 이벤트가 끝나기 전에 네. 꼭 멤버십 구독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가입하시면은 뭐 우리 최파고님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미국 시장에 대한 오프라인 세미나 또 네. 시간도 갖는다고 하니까 이 멤버십 구독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